작년 가을에 마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. 자기가 이제 사업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체를 넘기고 싶고 근데 권리금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셨었는데요. 이렇게 연간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거의 100만 개에 달한다고 하죠. 이렇게 사업체를 넘기고 싶을 때 과연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할까?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한번 살펴볼게요. 네,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. 오늘은 사장님들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우리가 피땀 흘려 운영했던 사업체를 넘길 때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지 권리금 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연간 폐업하는 사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개가 넘는데 이 중에 제값을 받고 넘길 수 있는 곳 별로 없겠죠. 거의 돈 한 푼도 못 받고 폐업하는 곳이 태반일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지금 운영하시는 가게 또는 이 회사를 만약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넘긴다고 하면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?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금액이 있으실 거예요, 대부분은. 그런데 그 금액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사장님의 희망사항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이 아닐 확률이 거의 99%라는 거예요.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. 가장 먼저 사장님들이 버려야 할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내가 들인 돈이라는 생각인데요. 사장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인테리어비가 1억, 시설 장비가 3천만 원, 그리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뭐 브랜드 가치가 한 3천만 원, 이것저것 하면은 2억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양도양수 시장에 나온 매수자들은 사장님의 과거를 사고 싶을까요? 아니죠. 그들은 사는 게 딱 하나를 보고 삽니다. 그게 바로 사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미래의 수익인데요. 인수자들은 바로 이 미래의 수익을 보는 거예요. 내가 이 돈을 주고 들어와서 이 돈을 투자해서 과연 몇 개월 만에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? 이게 바로 권리금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사장님 가게에 월 순수익이 500만 원입니다. 근데 사장님은 권리금을 2억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. 2억을 500만 원으로 나누면 40개월이겠죠. 한 3년 반 정도 되는데요.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. 3년 반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원금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사이에 상권이 죽었습니다. 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.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망했습니다.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소상공인 시장에서 원금 회수 기간이 길어야 1년 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상적으로는 한 12개월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. 근데 그보다 길어지면 그건 인수자 입장에서는 빵점짜리 매물이 되는 거예요.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죠. 아까 그 말씀드린 마포 치킨집 사장님 기억나시죠? 월 매출이 5천만 원 내외 됐고요. 근데 월 순수익이 1천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2억의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요? 세금이랑 이것저것 합치면 500만 원 정도 될까 싶은데요. 이걸 12개월로 계산해도 6천만 원 정도죠.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장님의 사업체는 절대로 팔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전문가들이 권리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보는 기준이 뭘까요?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.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첫 번째가 바로 영업권리금입니다. 지난 1년간 사장님이 실제로 집에 가져간 순이익이 얼마인가요?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이에요. 매출에서 임대료, 인건비, 재료비, 카드 수수료, 공과금 이런 거 다 빼고 남은 돈. 보통 이 순수익의 6개월에서 12개월치를 영업권리금으로 보는데요. 예를 들어서 월 순수익이 400만 원이다. 그러면 영업권리금은 2,400만 원에서 4,800만 원 사이가 될 거고요. 월 순수익이 800만 원이다. 그러면 4,800만 원에서 9,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이 배수가 6개월이냐 12개월이냐 이걸 결정짓는 게 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.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두 번째는 시설권리금입니다. 여기서 많은 사장님들이 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. 나 인테리어 이거 1억 들여서 최고급을 했어. 주방 장비도 전부 새 걸로 맞췄으니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죄송하지만 인테리어는 계약서에 저희가 찍는 순간 중고가 되겠죠.
우리가 사용하는 순간 중고가 된다는 얘기예요. 이 시설들은 감가 때문에 1년 차에 보통 5에서 70%, 2년 차에 30에서 50%, 3년이 지나면 거의 이제 0에 수렴하는 거예요. 왜냐고요?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전 사장님이 분홍색 벽지에 빈티지 조명을 달았어요. 근데 인수하시려는 사장님이 모던한 화이트 톤을 원해요. 그러면 이 인테리어는 인수하시려는 사장님께 뭐가 될까요? 바로 철거 대상이 되겠죠. 심지어 철거 비용을 들여서 뜯어내야 될 마이너스 자산인 거예요. 세 번째는 바닥 권리금입니다. 쉽게 말해서 입지 값인데요. 이건 사장님들의 실력보다 운과 안목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역세권이다, 유동인구가 많다, 매장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, 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바로 코앞이다, 뭐 학교 앞 상권이다,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. 하지만 상권이 죽었다면 바닥 권리금은 사라지겠죠. 아마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이 상권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? 매수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자리는 아무리 싸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총 권리금은 영업권리금, 시설권리금, 바닥권리금을 합치면 되는 거예요. 이게 사장님이 투자한 금액과는 철저하게 무관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. 시장에서 이 중에 인정하는 가치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. 사장님의 생각, 예를 들어서 내가 들었던 돈,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노고들, 이런 게 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, 이걸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. 제가 쓴 책이 있어요. 사업이 쉬워지는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에서 강조하는 개념이 있는데, 이게 권리금 배수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사장님이 없어도 돌아가는가? 이거예요.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라는 건데, 매수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.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? 이전 사장님이 손맛이 좋아가지고 단골이 진짜 많았다는데, 내가 하면 이거 손님이 끊기면 어떡하지? 아니면 이전 사장님이 인맥으로 유지된 거래처 나랑도 계속 유지하실까?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권리금이 깎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더 깎읍시다. 불안하니까 6개월치만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매도자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? 이런 거예요. 여기에 매뉴얼도 다 있고요. 오픈부터 마감까지 직원들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입니다.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다 만들어놨어요. 레시피도 전부 계량화를 시켜놔서 누가 만들어도 어떤 알바가 들어와도 이 맛을 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직원들 알바 교육 커리큘럼도 제가 다 만들어놔서 2주면 그냥 혼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단골 고객도 제가 정리를 잘 해놔서 이벤트도 무료 없이 하실 수 있고요. 그만큼 매출도 팍팍 오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하시려는 분이 말씀을 쭉 한다고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이 가게 시스템이 좋은데? 이전 사장님이 빠져도 크게 문제 없겠네. 그러면 뭐 권리금 이 정도 줘도 되지 뭐.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권리금의 배수를 12개월에서 24개월로 높여주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. 제가 만났던 두 식당이 있는데요. 둘 다 월 순수익이 500만 원 정도였어요. 근데 첫 번째 식당은 이런 거예요. 사장님 손맛으로 정말 유명한 식당인데 레시피가 사장님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. 직원 교육 시스템이 따로 없어서 그냥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. 옆에서 보고 배워. 이런 스타일이에요. 또 하나의 가게는요. 거의 이제 권리금 1억 가까이 받았는데 모든 레시피가 그냥 따라하면 될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. 알바생 교육도 그냥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냥 척척척 이루어지는 거예요. 또 동네 상권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진상 고객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또 나오는 불만도 비슷하잖아요. 근데 이게 어떨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그냥 다 해놓으신 거예요. 이 정도면 인수자 입장에서도 뭔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들겠죠. 이 가게는 첫 번째 가게에 비하면 권리금이 거의 3배 정도 되는 거예요. 이게 같은 순이익이어도 이렇게 권리금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?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시스템,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다음은 제가 이런 사업체를 매매 컨설팅 할 때 실사하면서 보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. 이걸 좀 참고하시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아실 거예요.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나?를 저는 좀 보고요.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 여부, 주유수당 이런 인사 노무 관련된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. 이게 하나라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
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엄청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. 이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어요. 그리고 매출이나 비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산해 보는데, 우리가 이제 사업을,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어때요? 홀 매출은 어땠고, 배달 매출은 어땠고, 또 이 중에서 카드 비중은 얼마, 현금 비중은 얼마,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다 확인하고 집에 가시잖아요. 이거를 기간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주일, 한 달, 석 달, 뭐 이렇게요. 이렇게 해서 많은 기간에 걸쳐서 이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하고요. 그래야 이게 진짜 매출인지, 또 이게 진성 순이익인지,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. 왜냐면은 권리금을 늘리고 싶어서 쓸데없는 작업을 해놓는 사장님들이 진짜 많은데, 이때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숫자 말고 정성적인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배달 어플의 리뷰들이 어떻게 달렸는지, 평점은 어떤지, 또 카카오 채널의 회원수는 얼마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놨는지, 또 인스타 이런 것들, SNS 활동을 얼마나 좀 잘하고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보는데요. 그래서 이제 권리금을 산정할 때 이런 정성적인 것들도 가치를 부여하고 권리금을 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이게 당장의 매출보다 이런 게 확실히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.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체를 넘길 때 권리금 산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인수하시려는 분들 또는 매도하시려는 분들 상관없이 내가 좀 정확한 금액의 이 가게를 좀 산정하고 싶다, 또는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. 그러면 저는 폐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인수를 통해서 가치를 이어가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싶기 때문에 아주 기꺼이 아주 정성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